안녕하십니까. 소통과 혁신연구소 정성희 소장입니다. 노동자 경제학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가 독점 자본주의와 현대 제국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주의는 산업 자본주의 시대에서 독점 자본주의 시대로 다시 국가 독점 자본주의 시대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이것은 자본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방법이기도 했는데요. 1860년대, 70년대경에 자유경쟁, 평균 이윤을 기초로 한 산업자본주의 시대가 자본 간의 경쟁과 이 집약, 집중, 이 자본 축적 과정에서 독점 자본주의 시대로 넘어갑니다. 대외적으로는 제국주의가 시작이 되죠. 원료 공급지, 상품 판매지, 자본 투하지 이걸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다시 더 자본주의 위기, 큰 위기가 이제 닥치면서 자본이, 대독점 자본이 국가기구를 직접 장악하는, 그래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국가 독점 자본주의 시대가 도래가 됩니다. 시대적으로는 20세기 초가 이제 독점 자본주의 시대라면은 1914년에서 이제 18년 제1차 세계대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바로 국가 독점 자본주의 시대로 전환이 되고 대외적으로는 현대 제국주의로 이렇게 이제 전환이 됩니다. 현대 제국주의의 특징은요, 세 가지로 압축되는데요. 정치 경제적 기초가 바로 독점 자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기구를 직접 장악하는 국가 독점 자본주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나라들이 자본 간의 경쟁을 하고 심지어 시장 쟁탈전을 통해서 전쟁까지 했는데 이제 전쟁이 없는 거예요. 자본주의 국가 간에는 전쟁이 없습니다. 미국이 힘이 세기도 했지만은 자본 간에 결탁 협력해서 자본 축적을 같이 하는 거죠.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경기 주기에 따라서 화랑이다, 호황이다, 불황이다, 공황이다 이런 가끔씩 찾아오는, 과거에는 한 30년 만에 찾아오는 이런 경기 주기에 따른 위기가 아니고 지금은 이제 항상적인 경제 위기가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다수 노동자 농민에게 또는 민중에게 그 부담을 전가함으로써 자본의 위기를 극복해 왔죠. 이런 현대 제국주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 독점 자본주의는 제국주의의 정치 경제적 기초로서, 국내적 기초로서 대독점 자본이 국가기구를 직접 장악해서 나라의 사회, 경제, 생활 전반을 통제하는 자본의 지배체제입니다. 독점 자본이 종래 방식으로는 자기 지배체제를 유지하고 높은 이윤을 얻을 수 없을 때 이런 지배 방식을 채택을 하죠. 심각한 정치 경제적 위기의 산물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물론 국가 독점 자본주의로 전환된 이런 조건, 환경이 없지 않았습니다. 1917년에 소련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에 아시아, 아프리카 각 나라에서 민족 해방 운동이 있고 또 이제 중국이라든지 여타 동구라파라든지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회주의 이권을 형성했단 말이죠. 그래서 미소 냉전 체제가 형성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제국주의 일극, 전 세계를 무대로 해서 식민지 약탈을 할 수가 있었던 데 반해서 세계 시장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자본의 위기가 더 빨리 오지 않겠습니까?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바로 국가 독점 자본주의를 가속하게 된 것입니다.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변적 역량이 강화된 것이 독점 자본 지배 체제를 위태롭게 했고 그 극복을 위해서 국가 독점 자본주의 방식을 채택했다고 봐야죠. 물론 그 이전에 자본주의 재생산 모순이 심각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본주의는 생산과 소비의 불일치, 공급과 수요의 불일치. 공급은 이윤 추구를 위해서 자유경제, 자유화 경제체제에서 무정부적으로 막 생산하는 거예요. 근데 소비는 누가 합니까?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민들이 하는데 서민들은 임금 적게 주고 장시간 노동시키고 호주머니에
가처분 소득을 없이 만들어요. 그럼 소비를 못할 거 아닙니까? 소비 여력이 없는데 생산은 계속합니다. 그럼 재고가 쌓이고 자본 회전이 떨어지면서 결국 파산을 하게 되죠. 이것이 자본주의 생산의 모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윤이 줄어들고 점차 그 이윤의 일부를 확대 재생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래 봐야 결국은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 다시 말해서 불변 자본의 증가율이 가변 자본의 증가율보다 갈수록 많아지는 이런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고도화되면서 이윤율이 경향적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착취율을 높인다든지 식민지 초과 독점 이윤을 많이 가져오려고 식민지 민중을 가혹하게 착취 수탈한다든지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이 국내적 기초는 바로 국가 독점 자본주의고 대외적으로는 현대 제국주의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경제가 자연 발생적인 이런 경기 회복 능력을 이제 상실할 때 국가 기구의 힘을 빌어가지고 자본의 위기를 극복하는 이것이 바로 국가 독점 자본주의입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노골화되었죠. 특히 1929년도에 세계 대공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사실 극복되기까지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도 갔어야 비로소 극복이 되거든요. 어떻게 극복되냐면은 전쟁을 통해서 파괴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공급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수요하고 일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본주의 재생산 모순을 그런 방식으로 인위적으로 극복해왔던, 거기에는 이제 국가의 힘이 필요하고 또 제국주의 나라들의 이제 그 무력이 이제 요구되었던 이런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전쟁이나 공황 시기는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경제 위기는 자주 도래하는 겁니다. 이런 현상들이 미국, 일본, 독일이나 영국, 프랑스 이런 제국주의 제나라들이 보편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런 길을 걸어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산업자본주의에서 독점자본주의. 독점자본주의는 독점 자본 세력이 자기의 경제적 지배력을 부르주아 정권을 이제 지배력으로 정권을 뒷받침을 하고 그 정권이 국가기구를 동원해서 독점자본의 사적 소유를 보호하고 자본 정식, 치부를 돕는 이런 이제 주고받고 하는 체제였다면은 국가 독점 자본주의는 훨씬 더 국가 권력을 직접 장악해서 국가가 독점들에 철저히 종속되는, 독점 자본에 의해서 국가가 좌우되는 이런 체제를 얘기를 합니다. 경제에 대한 독점 자본의 지배권도 국가기구의 장악과 이용으로 실현하는, 이 정치와 경제가 일체가 됩니다. 독점 자본주의 시대 때는 경제적 지배권을 가지고 정권을 밀어줘가지고 도움을 받은 거라면은 국가 독점 자본주의는 정치 경제를 다 틀어지는 겁니다. 대독점 자본이 말입니다. 그래서 현대 제국주의는 극소수 거대 독점들의 전행,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정부의 힘으로는 안 된다. 시장을 이길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런 국가 독점 자본주의 시대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상적인 국가 독점 자본주의는 아닙니다. 제국주의 독점 자본의 하위 파트너로서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마치 자주권이 있는 자본 대 자본으로서 독자성이 있고 경쟁을 좀 할 만한 힘 있는 정상적인 국가 독점 자본주의 체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를 국가 독점 자본주의라고 얘기를 하고 대외적으로는 제국주의다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규정 짓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무슨 제국주의입니까? 미국의 식민지지. 개별 자본이 인도네시아라든지 이 아시안 각 나라에 저임금을 찾아서 자본 수출을 합니다. 직접 공장도 짓고. 그러나 그것은 자본 수출일 뿐이지 정치 경제적 힘까지 결합된 제국주의 행태는 아니란 말이죠.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외세 지배와 간섭이 작동하는 비정상적인 자본주의 나라입니다. 형식은 국가 독점 자본주의 형식을 갖고 있고 독점 자본주의의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내용은 전혀 미국이나 서구의 정상적인 국가 독점 자본주의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걸 분명히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국가 독점 자본주의는 대독점 자본이 국가기구를 완전히 종속화하고 이용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의 이제 대통령이나 부통령은 전부 다 대독점 기업체에, 특히 군수산업, 군산복합체에 무슨 자문위원이다, 고문위원 이런 말 많이 이제 맞습니다. 정치인을 이용하는 거죠. 대독점들이, 금융자본이, 금융과두체제가 이용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형식은 있었죠. 정주영 현대재벌 회장이 직접 대통령에 출마하지 않았습니까? 삼성은 직접 출마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국회 여야 가리지 않고 보수 여야 국회의원들한테 전방위적인 로비를 해서 꼼짝을 못하게 하죠. 삼성은 정치권에만 손을 뻗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법원, 검찰, 경찰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독점체가 국가기구를 종속시키고 이용하는 이런 방식은 아주 유사한 부분이 있으나, 그러나 대외적으로 제국주의 행태가 뒷받침되는, 제국주의 행태를 뒷받침하는 정상적인 나라의 국가 독점 자본주의, 다른 제국주의하고 경쟁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정상적인 국가 독점 자본주의 체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온갖 압력 단체가 있다 그러잖아요. 무슨 포럼, 무슨 협회, 수백 개의 압력 단체가 사실은 정치를 다 주무르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대독점들이 바로 압력 단체 돈을 대는 거예요. 여기에서 정책 토론을 하고 그 정책을 정치인들이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들은 그 나라에 좀 독자성을 갖는 국가 독점 자본주의 체제입니다. 제국주의 국가들, 이들 나라들은 나라 경제 생활 전면적으로 간섭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기업을 국영기업으로 만듭니다. 사회주의에서의 국유하고 자본주의 체제, 국가 독점 자본주의 시대의 이 국유화, 국유기업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한진중공업 있죠? 조선공사였습니다. 공기업이었죠. 두산중공업, 한국중공업이었습니다. 한국통신, 공기업이었죠? 지금 KT, 민영화되었습니다. 어떤 때는 공기업을 했다가 어떤 때는 지금 신자유주의 시대에 와가지고는 기간산업을 전부 민영화하는, 이것은 순전히 대독점 자본의 축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 독점 자본주의 형식의 경제 운영 방식입니다. 극소수 대독점 자본이 나라의 정치 경제를 완전히 장악해서 대다수 근로민중을 착취하고 수탈하고 지배하고 억압하는, 그럼으로써 독점적인 고율 이윤을 확보해서 경향적으로 저하되는 이윤율, 이것을 막고 생존을 유지하는, 다시 말해서 이 자본주의 축적 위기를 극복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국가기구를 직접 장악해서 이용한다 하는 것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제국주의 침략성을 더 노골화하고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식민지 초과, 독점 고율 이윤을 얻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죠. 침략을 하고 전쟁을 일으키기나 아니면 전쟁 연습을 해서 무기를 팔아먹고 군수품, 그 연관 산업들이 활성화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자본의 이익이 생긴단 말이죠. 제국주의 세계 지배체제 확립을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죠.
안으로는 국가 독점 자본주의 체제, 대외적으로는 제국주의 침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당연하죠. 국내적으로 독점 자본이 팽창을 해서 바깥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바깥으로 나가는데 그 나라의 자본이 있고 그 나라의 어떤 자주권이 있다면은 저항을 하거나 반대를 하거나 경쟁을 할 거 아닙니까? 그걸 누르기 위해서 제국주의 침략성을 강화하는 것이죠. 과잉자본, 과잉상품, 과잉공급, 과잉생산의 반영입니다. 해외 상품 판매 시장을 개척해야죠. 자본 투하지를 끊임없이 찾아서 이동합니다. 그리고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값싼 노동력, 그리고 원료를 찾아서 해외 침략의 길로 치닫는 것이 바로 현대 제국주의고 그를 뒷받침하는 국가 독점 자본주의의 생존 방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이 현 시기의 독점 자본의 새로운 특징은 독점 기업의 규모와 경제적 지배력이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커졌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개별 자본만 하더라도 애플, 테슬라, 삼성 자본도 개별 자본으로서는 세계 100대 기업 중에 22위를 차지합니다. 도요타. 이런 기업들이 그 규모가, 매출 규모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경제 군사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군산 복합체. 예를 들어서 지금은 1차 세계대전이나 2차 세계대전 같은 식민지 분할 경쟁이 격화되어 가지고 전쟁 방식으로 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물론 세계 핵전쟁 우려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다 죽으니까요. 지금은 이제 공모 결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고 그 바로 밑에 일본, EU 각 나라들, 이런 제국주의 나라들이 공모하고 결탁해서 자본 축적을 나눠 먹는 거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은 다른 나라까지도 군비 경쟁에 끌어들였습니다. 사실은 이 경제 군사화는요, 일반적인 어떤 산업을 통해서는 자본주의 재생산 위기를 쉽게 극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경제 군사화, 군산 복합체를 통해서 전쟁 또는 전쟁 연습을 하면은 무기가 엄청나게 소비가 되지 않습니까? 군대를 이동하면 병참 보급이 엄청나게 소요되거든요. 그 연관 산업이 활성화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 독점 자본의 위기를 극복하는. 자, 그래서 지금 군수 독점들은 경제 군사화에 군부를 끌어당기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군수공업하고 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을 포함한 이 사령부들이 전부 다 결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상청은. 물론 미국 손하기 위해서 놀고 있죠. 미국의 최첨단 산업을 우리 국민 혈세로 사들이면서 다른 나라 무기보다 더 우수한 무기가 있다 하더라도 미국 무기를 사야 돼요. 미국의 지배 종속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가지고 미국 자체적으로도 군산 복합체라 그러잖아요. 대학, 문화단체까지. 군산이라고 군부와 산업만을 얘기했습니다만은 여기 대학도 있고 정부도 있고 군산, 정학, 문화까지 이런 복합체가 된. 그래서 미국 드라마 보면은요, 보이지 않는 그림자 정부라고 엄청난 권력이 배후에서 온갖 장난을 다 하는 것을 영화로 만든 미국 드라마를 한번 보십시오. 잘 나와 있습니다.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 정권 바뀌면 뭐합니까? 트럼프가 깡패처럼 거칠다고 했는데 바이든은 지금 어떻습니까? 대중국 견제, 대러시아 봉쇄, 대북 압박을 위해서 한반도에 23일 부산 항구에 레이건 핵 항모가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 반발해서 북쪽이 오늘 이스칸데라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반도의 위기를 조성하고 무기를 팔아먹는 것이 바로
국가 독점 자본주의자 현대 제국주의의 생존의 방식이죠. 우리가 이를 극복을 해야 됩니다. 미국이 이제 패권이 서서히 석양의 진언해처럼 깔아앉고 있습니다만은 부자 망해도 3년은 간다고 최후의 발악처럼 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걸 잘 관리해서 앞으로는 미국 1급 패권이 아니라 다극화, 다자화 체제의 세계 질서를 구축하고 그 지도적인 그 중심국가 5위 내지 7개 국가 그 중에 우리 통일 한반도가 포함된다. 그렇게 해서 세계 평화를 잘 지키고 안정을 수호하고 내부적으로는 공정한 거래를 하고 각 나라별로는 실정에 잘 맞는 정말 복지 정책을 잘 실현하고 일하는 사람들한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이런 공동체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이 세계의 자주화를 앞당기는 길인데 우리 그를 향해서 열심히 노력해 봅시다. 하여튼 자, 이 현대 제국주의 제가 일찍 말씀드렸다시피 스페인, 포르투갈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네덜란드로 갔다가 영국으로 갔다가 미국 제국주의로 갔다가 지금 오늘날 미국이 현대 제국주의의 중심 국가로서 두목 행세를 경찰 국가를 자임하면서 깡패처럼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면서 버티고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국 다음에는 중국 패권 아니냐. 그래서 중미 패권 경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중미, 미중 전략 경쟁입니다. 중국은 내부적으로 사회주의 원칙을 아직 고수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시장을 활용해서 생산력을 높여서 그 결과를 전체 민중들한테 골고루 나누어 가지겠다. 그래서 조화사회를 이루겠다 하는 목표가 포기된 것이 아닙니다. 중공당과 중화인민공화국의 목표가 49년도에 부강사회주의를 만들겠다. 그래서 1921년도 중공당 창당 100주년이 되는 2021년도를 소강사회를 실현했다. 2049년도는 부강사회주의를 만든다. 이 목표를 해서 전진을 하는데 미국과 같은 저런 패권 노름, 깡패와 같은 노선을 걷는다는 것은 중국이 자본주의화가 되면은 그렇게 하겠죠. 시장 개척을 해야 되고 원료와 값싼 노동력을 찾아야 되니까 깡패 짓을 하겠으나 중국이 사회주의 원칙을 고수하는 한 자본주의의 대외 팽창과 같은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다. 각 나라의 자주권을 주면서 세계의 지도국가로서 또 그것도 1국 지도가 아니고 인도라든지 중국, 인도, 통일 한반도 그 다음에 러시아도 강국이고 말이죠. 유럽도 있고 이런 다극화 체제에서는 중국이 미국과 같은 패권을 내적 요인으로도 그렇고 국제 정세에서도 그렇게 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미중 패권 경쟁이다. 이런 표현은 적당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미국은 세계 대다수 민중을 위해서 자리를 좀 비켜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해서 사회주의 국가가 만들어지고 제3세계 민족 자주 세력이 등장을 하는 이런 사회 변혁 역량이 유리하게 커지니까 사실은 제국주의가 살아남기 위해서 깡패 짓을 하고 못된 짓을 더 많이 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독일, 이탈리아, 일본 군국주의, 독일, 나치 이 구축국이라는 이 세력하고 미국, 영국 같은 자본주의란 말이죠. 같은 제국주의 자본주의 나라인데 전쟁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2차 세계대전은. 근데 지금은 미리 공모하고 결탁하고 협력해서 제일 큰 형님은 미국, 두 번째는 일본, EU 이렇게 해서 전쟁 없이 큰 갈등 없이 자본 축적을 함께 해나가는 이것이 현대 제국주의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1990년대 초에 소련 동구 사회주의권이 붕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기 요인이 없었단 말이죠. 이제 정치 군사적으로 미국 일극 패권주의가 시작된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독점 자본의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전 세계에 범람한 것입니다. 사상 문화적으로는 개인주의, 이기주의 이것이 극단적으로 퍼졌습니다. 이것이 지난 1990년대부터 오늘날까지 30년간의 세계 질서이자 문화였습니다. 신자유주의, 미국 일극 패권주의, 개인주의, 이기주의의 극단화. 이것이 지난 30년간 세계를 지배해온 이데올로기적, 정치, 경제적 방식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바닥에 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20년대에 미중 전략경쟁이 시작됐고,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듯이 미국이 러시아를 봉쇄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부추겨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여기에서도 썩그렇게 미국이 성공하고 있지 못합니다. 미중 전략 경쟁에서 중국이 결정적으로 밀리고 항복하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국의 저강도 전략, 경제를 통한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에 대한 영향력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세계 글로벌 공급망 약화로 인해서 지금 경제가 위기 상황이 오지 않았습니까? 미국은 자기 살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노동자들 고용은 괜찮은가 봐요. 미국 한 개 나라를 위해서 전 세계가 희생되고 특히 말 잘 듣는 한국 같은 경우는 대다수 민중들을 이렇게 경제 위기의 고통으로 몰아넣어도 좋다는 말입니까? 자, 그래 봐야 기축통화로서의 미국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이걸 끌어올리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는데 한국은 정말 골치 아픕니다. 따라서 금리 인상을 하면은 부채 폭탄을 안겨주고 미국 따라서 금리 인상을 안 하면은 바로 외환위기가 오는 한국에 있는 외환이 싹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가 미국 연방 준비제도 이사회에다가 통화 수합을 구걸을 하고 있는데 미국 자기 혼자 잘 살겠다고 여기 아직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윤석열이 이번에 그 새끼들 이렇게 욕을 하는 바람에 미 의회에서 상당히 기분 나빠하고 있지 않겠나. 이런 외교 참사를 빚는 이 어설픈 윤석열이 정말 우리 민생과 평화를 다 때리망치고 있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퇴진이 곧 민생이고 평화다. 뭐 이런 구호까지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미국 중심의 세계 자본주의가 지금 경제 위기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 중에서도 좀 약한 고리, 경제적인 모순이 심화되고 노동자 민중이 살기 어려운 나라 중에서 또 노동자 민중들이 이 정치 의식이 좀 발전이 되고 이런 나라들에서 최근에 중남미입니다. 중남미에서 반제 민주주의 변혁의 흐름이 많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중도 좌파 연쇄적으로 선거에서 이기고 있습니다. 올 12월 달에 브라질에서 10월인가요? 브라질에서 룰라가 재집권할 가능성이 90%랍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브라질이 대국이거든요. 인구도 많고 말이죠. 경제 규모도 큽니다. 금속노조 위원장 출신 상파울로 총파업의 지도자 룰라가 지난번에 이어서 다시 한번 집권을 한다면은 라틴 아메리카는 아마 미국으로부터 대미 자주 그리고 민중이 주인되는 이런 민주주의 흐름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신자유주의를 타파하고 노동자 서민의 복지 그리고 생존권을 돌보는 이런 경제 정책을 실현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유럽도요, 최근에 미국에 대한 의존이 좀 약화되는 흐름이 있어요. 물론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대러 제재에 동참하라고 미국이 압박을 가하니까
G7 나라들이 거기에 마지못해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러시아의 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의존을 합니까? 올겨울이 특히 심각하답니다. 제재를 하니까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에너지 수출을 안 하겠다. 하려면 루블화로 결제하고 비싸게 치러야 된다. 이러니까 지금 유럽 정치인들이 고민이 많죠. 사우디 있지 않습니까? 중동의 사우디. 사우디가 전통적으로 친미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사우디가 러시아하고도 거래를 하고 말이죠. 이제 미국 말 시키면 시키는 대로 안 하겠다 이거죠. 자, 이런 식으로 전 세계가 미국 일극 패권주의, 그 신자유주의의 엄청난 폐해에 대해서 깨닫고 서서히 자주와의 대열에 동참하는 반미 반제 국제연합 세력이 강화되는 추세가 지금 조성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현대 제국주의 하에서는 자본 간에, 각 나라의 자본 간에 공모하고 결탁하고 협력해서 축적을 서로 도와가면서 한다. 이 현대 제국주의 하에서 자본의 국제화가 급속히 추진이 됐습니다. 자본주의 국가 간의 경제적 의존성이 굉장히 강화가 됐어요. 그것이 바로 미국 중심의 일극 패권주의 정치 질서 속에서 자본 간에는 결탁하고 협력한 결과입니다. 과거와 다르게 모순 대립이 이제 부차적이 되고 결탁과 협력이 주된 것이 돼가지고 전쟁 형태로 나타나지는 않죠. 사회주의권이 굉장히 약화된 조건에서도 시장 정탈전을 위해서 큰 전쟁을 안 하는 이런 상황에 온 거죠. 자본주의 자체적인 이 국제화 흐름, 상호 의존성 때문입니다. 자본의 국제화가 급속히 추진되어 왔죠. 자본의 국제화는 독점 자본의 그 본성이 가져오는 필연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다국적 기업 형태로 전 세계에 자본이 많이 침투돼 들어오는데 공장을 직접 짓고 그 나라의 노동자를 고용해서 새로운 잉여가치를 생산하고 이윤을 낳아서 그것을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까? 이 직접 투자라는 것은. 간접 투자는 이제 주식시장에 돈을 대는 겁니다. 금융시장에 돈을 투자를 해서 그 돈에 이자 내지는 배당금을 가져가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자본 수출을 많이 하는. 이 자본의 국제화는 이 국제자본 형태의 이 자본 수출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체를 통해서 전 세계적인 범위에서 약소국, 저개발국, 개발도상국을 착취하고 지배하고 수탈을 더 강화하는 방식입니다. 국제 독점 자본이 이제 각 나라의 국가의 주권을 유린하는 이런 현상도 꽤 있습니다. 바로 요번에 론스타, 헐값에 외환은행을 사들였다가 비싼 값에 팔아먹고 톡 켰지 않습니까? 소송이 걸렸어요. 우리 한국 정부가 져버렸습니다. 국가의 경제 정책을 자율적으로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주권을 위협하는 이 국제 독점, 이것을 어떻게 좀 종식시킬 것인가. 우선 정책 자주권이 있어야 되고 국제 투기 자본의 농간을 막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되겠죠. 이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별로 경제 통합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중심의 상하이 회의라든지 미국 중심의 TPP, 태평양 연안의 환태평양 경제 통합,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죠. 그래서 지금 이 현대 제국주의, 국가 독점 자본주의를 국내에서 기초한 이런 국제 질서에서는 자본 간의 이 축적 위기를 서로 돕는 경제 통합 현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나라가 주도 세력이냐, 중국이냐, 미국이냐, 일본이냐, 어디냐에 따라서 그것은 제국주의 독점 자본의 이익을 복무할 수도 있고 대다수 민중을 더 착지수탈 억압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정말 조금 못 사는 나라들이 그 기구에 참여해서 경제 개발도 할 수 있고 그 이문을 전 민중에 돌릴 수 있는 물적 기초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이런 경제 통합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향해 나가야 하는 것은 호혜평등의 경제 지역 통합 기구, 이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유엔도 민주화가 돼야죠. 지금 미국 중심의 유엔 아닙니까? 이것도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정치, 경제, 저게 어떤 국제협력 기구나 협약,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주성에 기초한 호혜평등의 관계가 철저히 보장돼야 된다. 설린 우호관계가 돼야 된다. 자주, 친선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 진보 세력의 원칙적 제안입니다. 지금 미국과 일본 간의 관계는 어떨까요?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 아니었습니까? 근데 미국한테 패전했단 말이죠. 그래서 헌법에도 평화국가로 못을 박아놨어요. 그런데 미국이 미국 일극 세계 패권 질서를 유지하는 데 힘에 부치는 거예요. 특히 무역 적자, 재정 적자 상태에서 세계 경찰 노릇을 하자니 돈이 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일본을 군사 대국화 해주지는 못합니다. 왜? 일본이 너무 정치 군사적으로 커버리면은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을 한 경험이 있어가지고 미국을 넘겨버릴 수도 있다는 이런 위기감을 가지고 정치 군사적으로는 키우지 않지만 경제적으로는 계속 키운 거예요. 일본은 또 미국의 정치 군사적인 힘을 믿고 핵우산 속에서 경제를 키워온 겁니다. 자, 아직까지는 미국의 일본의 자민당 세력, 특히 일본 거구 세력이 신군국주의화, 자위대의 군사 대국화, 이것을 끊임없이 추진하지만 아직은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벗어나서 달려나가지는 못하는, 아직은 서로 돕는 그런 의미에서 미일 간의 종속적 동맹관계다. 이 종속적 동맹관계 속에서 일본 독점 자본이 팽창을 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자본주의 열강들 간의 결탁, 공모, 협력 관계의 핵심 고리는 바로 미일 관계입니다. 미일 종속 동맹입니다. 미국을 형님으로, 일본을 그 아랫동생으로, 지금 바로 한국을 끼워 넣어가지고 한미일 삼각동맹을 완성시키겠다는 것이 미국 의도 아닙니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북을 압박하기 위해서, 러시아를 봉쇄하기 위해서 미일한 수직적 삼각동맹을 완성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방해하는 요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한일 관계입니다. 일본에 과거사 반성이 없고 식민지 배상이 없고 이런 조건에서 한일 관계가 미래를 향해서 잘 발전하기가 어렵죠. 그것이 미국 의도에 맞지 않으니까 미국은 만만한 한국한테 일본의 고개를 숙여서라도 한일 관계를 개선을 해라, 끊임없이 종용하고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윤석열이 유엔 무대에 간 김에 누구 만났습니까? 기시다 총리 만나고 바이든 만나고. 그게 무엇입니까? 한미일 군사협력까지로 발전하는 삼각동맹을 완성시키기 위한 태도들입니다. 행동들입니다. 일본 놈들은요, 정말 미국의 힘을 등에 조금 업으면서 아시아에서 다시 아시아의 맹주가 되기 위한 꿈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단독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힘에 붙이니까 일본을 앞세워요. 정말 미국 놈 믿지 말고 하라는 우리 선열들의 얘기가 옳은 것 같아요. 카스라 테프트 조약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미국이 조선을 먹도록, 일본이 조선을 먹도록 서로 거래한 거 아닙니까? 미국 놈들 때문에. 미국은 필리핀을 먹고, 일본은 한국을 먹고, 이렇게 한 거예요. 미국 놈들. 자, 그래서 미국을 우리가 우방이다, 혈맹이다, 원조 착원해주지 않았냐, 이만큼 살 수 있도록 미국이 얼마나 많이 도왔느냐,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고 평화를 수호하는 나라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미국 중심의 현대 제국주의 이 질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미국이 얼마나 배후에서 엄흉한 짓을 하고 있는지를 백일하에 알 수가 있습니다. 일본을 돌격대로 아시아를 지배하려는 미국의 이 침략적인 기도, 미국을 등에 업고 다시 부활하려는 일본의 군국주의 야망, 이것이 결탁되어 있다. 여기에 한국이 수직적으로 제일 아랫동생으로 편입돼 가지고 들어간다는 것이, 이게 단순히 민족의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우리가 완전히 손해보는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남북 평화 협력을 하고 자주 통일로 나아가면은 한반도 자체가 세계 5위권이 되는데 뭐하러 한미일 동맹에 수직적으로 기어 들어가 가지고 손해를 보는 일을 하겠습니까? 실리적으로 보더라도 그 대외 정책은 옳지 않죠. 미일 종속 동맹 하에서 일본 독점 자본이 팽창하고 미국의 적극적인 비호가 있었고, 실제로 그랬지 않습니까? 한국전쟁, 월남전쟁 과정에서 일본이 얼마나 떼돈을 벌어가지고 오늘날 일본 자본주의 경제가 저만큼 커온 계기였지 않습니까? 자, 오늘은 국가 독점 자본주의와 이를 기초로 한 미국 중심의 현대 자본주의, 현대 제국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독점 자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기구를 직접 장악하는 이런 시대에 이런 것을 국내에 기초로 해서 대외적으로는 미국 중심의 현대 제국주의 질서가 가고 있다. 그러나 미국 패권, 미국 일국 패권이 이제는 앞으로 30년 이내에 저기 석양의 진원해처럼 서서히 이렇게 지고 있는데, 마지막 발악처럼 평화도 어지럽히고 경제 위기도 촉진시켜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대다수 민중들에게 생존권의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는 사실. 그러나 미국 제국주의는 결국 약화되고 그 자리를 이제 비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까지 참으면서 우리는 노동자 민중들이 세력화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대한 경제를 구축하고 민생과 평화 다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기 위해서 노력할 것을 우리가 속으로 다짐하면서 오늘 강의는 끝내고요. 그리고 다음번에는 노동자 경제학 5번째, 자본주의 어떻게 착취 수탈하나,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